되게 어려운 어떤 우리 황소연 학생 있나 여기? 황소연 학생인가? 자소서 잘 봤어. 나중에 그 기술 좀 구현 좀 해줘. 저분 기술이 세맥제인데. 기술 좀 구현 좀 해줘. 손을 왜 그래? 그냥 좀 무리하더라. 나중에 좀 무대를 말해줄 테니까 뭐 이번 주도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도. 아무튼 나는 우리 학과장으로 총장의 간담회를 지지난주에 갔을 때는 그때 부총장께서는 이번에 대동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네, 그치? 그래, 수목금 3-4년 되는 뭐 이렇게 잘 그렇지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뭐 가진 않는데 어쨌든 뭐 혹시 나를 주말에서 마주치면 인사하지 마. 혹시라도 마주치. 인사하지 마. 어수선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학교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 과제는 다 평가를 끝내가지고 주말쯤에 이제 시험도 채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과제는 다 채점하고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해가지고 근데 누가 누구인지 머리 까먹었네.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 수업 끝나고 홀은 연주한다는 친구 좀 남아봐. 남학생. 남아가지고 알려줘. 내가 지금 우리 학교 영남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교수 홍보대사야 내가.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우리 과 학생이 2명 있어. 그래서 나도 연말 11월에 공연하는데 참여할 생각이야. 계획으로는 안 할지도 몰랐는데 계획으로는 스팅의 쉐이브 오브 마이 하트에 내가 베이스를 치면서도 관현악단하고 내가 같이 할 생각인데 듣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니? 관심 없니? 어쨌든 그런 생각이야. MT 간다며? 주말에 MT 안 가? 어제 술 많이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수업하기를 약간 지금 자꾸 꺼려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심란해.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다 심란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험 시장에서 내가 그저께 하체를 400개를 찢었더니 다리가 막 너무 아파. 하체 운동 너무 심하게 했어. 4개를 갖다가 하나당 5세트씩 20개씩. 걔가 사람 잡아. 하여튼 그 보험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이 가능한 그리고 누구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하는 이 문제가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역선택에 대해 대처하는 장치들은 그간 보험업의 역사 속에서 많이 고안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보험회사들이 어떤 만들어내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도덕적 해이는 뾰족하게 없었어요. 도덕적 해이는 오늘 이제 배우게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특히 역선택은 그냥 일단 그림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 논리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논리 구조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컨틴전트한 유틸리티 펑션, 그러니까 이제 상태 의존성 있는 이제 효용함수와 마찬가지로 PPT 내용을 그대로 어떤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이 있다는 것과 그 모형 하에서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풀링 균형은 어떤 식으로 성립 가능하며 그다음에 왜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지. 세 번째 유일하게 성립 가능한 균형이 이제 이 분리 균형인데 지난번에 이제 분리 균형에서 분리 균형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현재 가장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메커니즘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설명을 했고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 정보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제들이 두 개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이 참여 조건과 그다음에 유인 양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참여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논의해서 일단 참여 조건을 성립하는 걸로. 그래서 고위험이든 저위험이든 다 보험을 구매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험을 구매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참여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논외로 하고 유인 양립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메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메뉴가 오퍼가 이제 된다 제공이 된단 말이지. 메뉴가 하면 이제 보험 계약이 그지? 보험 계약이 제공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험회사가 그 보험 계약을 제공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보험 가입자, 잠재적인 보험 가입자가 이 보험 계약을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을 하는 거지. 이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셀프 셀렉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주어진 메뉴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두 유형의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계약을 던져주면은 보험가입자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균형이 이제 분리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일단 풀링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에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를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그냥 만점이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기 전에 이 이론을 갖다 보면서 일단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자기가 터득이 돼요 또 이게. 그러니까 손으로 자기가 직접 그려보게 되면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응시를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실제로 써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려보면 내가 얘기가 달라져. 내가 지금 실제로 그려보면 이 점이 이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야. 내가 반복해서 그려보다 보면. 근데 이거를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끄덕이다 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눈이 쏙 되면은 끝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이걸 그려봐야 돼. 이걸 정확히 그려봐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것도 그렇고 분리균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먼저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찍고 우리가 정보 비대칭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보험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리스크별로 이 보험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45도선 그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굴곡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부채굴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떤 게 더 이렇게 급격한지. 저희 연구는 훨씬 급격하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이거 만만하게 누워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하면서 이 PPT 내용에 따라서 하나 그려 나가면 이제 이가 구조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분리 균형이 온 거지. 분리 균형 이제 그 설명을 했고 두 개다가. 그 다음에 분리 균형에서는 고위험 가입자에게는 전담보가 주어지며 저위험 가입자에게는 부분 담보가 주어진다. 이게 어떨 것 같아요? 파레토 최적이 아닌 상황이야. 이게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 딴 사람한테. 다른 어떤 이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 고위험자들과 저위험자들이라고 이제 봐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일반적인 상황은 들이지 그룹이 있는 거야.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위험자들이 고위험자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야. 유일한 해결책.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균형점은 존재하나 상당히 시장에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게 참으로 웰페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정부의 비대칭형적인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둘 다 전담보를 취하잖아. 그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웰페어를 비교를 할 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서술이 좀 되면 좋은 부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의 비대칭성이 결국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이 되더라도 균형 상태가 되더라도 정부의 비대칭성이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웰페어가 다 안 좋아져. 사회적 후생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 한측이 손해를 많이 봐. 한측. 왜? 부분담은 손해잖아. 전담보를 하면 좋잖아. 그지? 내가 L이 일어나는 것만큼 I를 갖다가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나는 막혀 있는 거야 지금. 저위험자들, 고위험자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균형으로 좋아져. 균형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림으로 보도록 한다. 일단은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 리스크 위험한 사람들은 이 보험 가입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기대형을 주므로 보험에 일단 가입하고 이건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참여 조건은 성립하고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서 H스타에서 전담보에 가입합니다. 자, 45도선에 있는 건 전담보. 45도선에 있는 건 전담보. 왜냐하면 이 전담보 45도선의 의미가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손실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손실이 아닌 상태 속에서 웰스 부의 수준이 같잖아. 자산이 같잖아. 그러니까 손에 L이 발생하는 것만큼 그대로 아이가 보험료로 지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담보.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고위험자들에 대한 보험성 예산제약식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출을 했단 말이야. 이 무차별성의 기울기를. 근데 전담보 상황에서는 효용함수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남잖아. 그지? 그때 그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은 요 점이 이제 전담보가 되고. 오케이. 여기 좋고. 근데 저리스크 유형은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T 여기 잘 봐. 요게 일단은 그 저위험자들을 위한 예산제약식 보험선이거든. 그리고 그 선상 위에 놓여 있잖아. 선상 위에. 그치? 선상 위에 있고 이게 지금 잘 그 그림상으로 어쨌든 이게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T를 터치하면서 아셨지? 그러니까 굉장히 직선처럼 그려져 있어. 직선처럼 그지? 직선처럼 그려져 있어. 직선처럼 아시겠죠? 직선처럼. 요거 직선처럼 그려져 있지. 요거 왜냐하면은 잘 봐. 얘가 전담보를 하면 여기 있거든. 요거 붙여ಬೇಕು 있어. 요거 전담보를 하면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전담보를 못하고 부분담보 T를 하면서 이렇게 붙여ಬೇಕು 있어.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결국 전담보 때보다 후색이 나빠지는 거지. 그지? 이쪽에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담보 때의 저위험자의 무차별곡선. 요게 진짜 직선처럼 정선 뒤에 있는 요 직선처럼 그려진 것이 이 부분담보에서의 무차별곡선. 그리고 T라는 계약이 이한테는 T는 어때? 45도선 밑에 있으니까 이 부분계약이지. 45도선 밑에 있으니까 부분계약. 45도선 위에 있으면 과다보험. 여기 부분담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리스크 유형도 당연히 왜? 전담보 왜 원해? 여기서 여기 있는데 전담보 때문에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효용이 더 훨씬 무차별성 일로 움직이니까 효용이 높아지잖아. 기대료이. 근데 못 가. 왜? 이거를 제공하는 순간 고위험자가 따라가. 근데 보험에서 알 수가 없어. 이걸 줄 수가 없어 저위험자한테. 그러니까 저위험자하고 고위험자에 준다는 게 아니라 이 계약과 이 계약을 제공할 수가 없어 동시에. 이 계약을 제공하는 순간 고위험자들이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보험에서 알 수가 없지. 얘가 이거를 갖다가 고위험자가 사는 건지 저위험자가 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제공하거든. 이 점은 어떤 점이냐? 고위험자가 안 따라가. T는 고위험자 입장에서 봐봐. T하고 H스타는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거든. 그러니까 H스타와 T는 고위험자에게는 동일한 기대효용을 주는 거거든. 근데 H스타와 T를 비교했을 때 H스타는 전담보거든. 그러니까 고위험자가
H 스타와 T 두 개가 제공이 될 때 얘는 당연히 이걸 선택한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은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 만약에 저 위험자가 이걸 선택하려면 이렇게 가는데 그럼 효용이 확 떨어진대, 기대효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될 때 포인트는 T가 이 H 스타를 지나는 물차별 곡선과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야 일단. 요게 포인트. 요러면서 뭐야? 저위험자의 예산제약식 보험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T는 일단 저위험자를 위해 고안된 계약이기 때문에 걔의 예산제약식 선상에 있어야 되며 이것은 또한 동시에 고위험자의 무차별 곡선이 통과를 하는. 그래서 요 A, L선과 요 무차별 곡선이 통과하는 점에 요 T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H 스타와 T가 제공이 되면은 두 개의 별도의 계약을 갖다가 보험사가 제공을 하면 고위험자는 이걸 선택하고, 그지? 왜냐하면 고위험자는 H 스타와 T 사이에서 무차별하거든. 기대용의 측면에서. 근데 T는 부분담보야. 그러니까 고위험자는 당연히 H 스타를 선택을 하고, 저위험자는 당연히 T를 선택하지. 왜? H 스타를 선택하는 순간 훨씬 더 낮은 기대 효용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진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야. 분리균형이 가능하다, 그지? 분리균형이.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T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그림에서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T는 AL이란 직선, 그러니까 저위험자의 예산제약식과 그 다음에 H 스타를 지나는 고위험자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놓인다는 거. 요거 명심해야 돼. T를 잘 찍어야 돼. T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분리균형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지. T를 정확히 찍는다는 의미는 이 분리균형의 의미를 정확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리스크 유형은 말을 이어서 하자면은 전담보로 선호하지만 불가능해. 왜? 이거를 제공하는 순간 고위험자도 다 이거 몰리니까 안 된다. 제공할 수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리스크들은 이 보험사가 식별을 하지 못하는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겪게 되는 거지.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인데 이게 네거티브 익스터널티지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외부 효과가 이 상황에서도 발생을 함으로써 저위험자의 후생이 전체적으로 갉아먹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외부 효과는 알잖아, 이제. 그지? 뭐야? 고개를 끄덕였잖아, 근데 하나의 요인이 작동을 해서 다른 전체적인 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내 말은 건 다른데. 아침에서 모르. 아침이어가지고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정희 씨?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내가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면 이번 주 토요일에 MT 가는 거 금지하겠어 내가. 외부 효과. 모르겠어. 들어는 봤어, 그지? 그리고 뒤에 우리 하 뭐였지? 뭐였지? 그래 전화해. 뭐? 외부 효과. 대식할 준비 잘 돼? 외부 효과. 우리 황소희 씨 외부 효과. 손이 아파서 모르겠어 잘. 외부 효과 이걸 어떻게 알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은미 씨? 형! 우리 체육대회에서 이제 날린 형. 형 외부 효과. 체육만 열심히 해. 경기도 열심히 해, 좀. 동훈아? 외부 효과.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한테 영향을 끼칠 때 좋아. 자, 이거는 진짜 우리 진짜 중요한 현실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냥 짤막하게 진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진짜 현실에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 현실에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보 비대칭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시경제학 2에서는 주로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독점과 공공재와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효과. 이게 그만큼 현실에서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 가격 기구를 통한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저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해야. 그러니까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이제 여러분 3, 4학년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면접 가서도 좀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지금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한전 우리 졸업생들도 몇 명 지금 내가 다니는 사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공기업이고 굉장히 탄탄하고 좋죠. 근데 이제 적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공기업은 당연히 적자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시각의 차이도 상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다라는 거에서 놀라워. 그러니까 공기업이 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슈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 이거를 하면서 현 정권은 지금 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경제 얘기하는 거야. 현 정권은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원전을 다시 계속 짓겠다는 이렇게 지금 추진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랑 연결이 되는 거니? 이거랑 연결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당부하는 게 미시경제학에서 뭐 나는 가르쳤어.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거든. 이런 단어. 이렇게 그걸 좀 찾아봐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수수걱정은 독점 이론 중에 퓨어 모노폴리라고 그러는데 그 가스, 상수도, 전기, 철도 뭐 이런 그 우리 인프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인프라는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순수 독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자, 이게 이 그러한 산업, 인프라 관련 산업에서는 이 장기 평균 곡선이 계속 우하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체가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독점체가 형성이 될 때 순수 독점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전 같은 경우도 경제학적 이론에서는 이제 그 순수 독점이에요. 독점인데 이걸 과연 그 민영화하는 게 맞는가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갖고 볼 때가 됐지. 3, 4년이면 나중에 졸업하고 또 그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 한번 잘 보는 것들도 내가 뭐 미시경제학이 아니니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 우리 동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양 경제 주체가 트레이드를 하는데 내 이 양 경제 주체가 제3자의 경제 행위로 인해서 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을 받는 것과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있으니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부의 외부 효과, 그지? 정의 외부 효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양봉업자가 있고 그 얘가 많잖아. 여기 이제 화훼 업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화훼업자는 자기가 이걸 키워서 이걸 꽃을 팔고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 가까운 데에 이제 벌을 갖다가 키우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꿀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우리 벌들이 여기 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지? 이렇게 이제 좋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이쪽에 이제 정의 외부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뭐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 어부인데 이렇게 물고기들을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공장에 와가지고 합법적인 양의 폐수를 얘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 이 물고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 다 죽잖아, 그지? 난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 제3자가 여기서 갑자기 나의 경제 행위에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그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정의 외부, 아니 부의 외부, 안 좋은 영향. 이 사람의 후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잖아. 자기 직접적인 그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지? 이런 경우가 부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에서 그 포저티브지. 중요하게 우리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교육이야, 교육. 그것도 경제학이 또 너무 냉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교육이 왜 저기 정의 외부 효과를 가졌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이유는 본인의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퓨처 인컴의 어떤 스트림이 쭉 이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했을 때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건데, 개인의 어떤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교육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같은 양질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난 여러분들 다 사랑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양질의 노동력들이, 그지? 사회에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데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런 교육에 투자가 활발해지면은 양질의 노동력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좋은 양의 효과를 전체 사회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부 효과야. 이런 것도.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외부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요것도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번 찾아봐서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떠냐? 저위험자들은, 저리스크자들은 나와 보험회사의 지금 계약을 둘러싼 거래거든. 근데 저 고위험자라는 제3자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후생이 심대하게 지금 네거티브한 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야. 왜? 난 부분 담보를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고위험자가 존재하고 사적 정보가 존재하고, 네?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그런 현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 용도 균형으로부터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주어지면 H 스타와 T가 주어지면은 얘를 그 절대로 고위험자는 T를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절대로 저위험자는 H 스타를 선택하지 않는 이런 분리균형이 유지가 된다.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시험 문제의 이게 구조. 여기까지가. 모형을 딱 주고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줍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부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줘요. 이 텍스트를 딱 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가지고 풀링 균형이 제공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럼 풀링 균형이 달성 가능한 점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건 왜 깨질 수밖에 없는지, 왜 깨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분리균형을 뭐 서술해라 이렇게 나오고 분리균형의 후생 경제학적 합의를 서술하시오 하면 바로 내가 막 그 얘기한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저위험자들이 겪어야 돼.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부분 담보를 통해 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스티글리츠하고 로스차일드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해요. 분리균형조차 깨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어떤 경우? 저위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저위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고위험자는 상당히 적고 아주 적고 고위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 다른 건 변하지 않는데 평균 보험선이 어떻게 돼 있어? 저위험자가 많아지니까 확 이쪽으로 가지. 확 이쪽으로 가서 요 점선으로 그려진 이쪽으로 확. 원래 여기 있었거든. 그러면 H 저위험자가
그 상당히 그러니까 h가 고위험자니까 1-h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게 슉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러한 풀링 균형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풀링 요 점에 그래서 앞에 그림처럼 일단 1-h가 상당히 저위험자가 상당히 커지게 되면은 이 평균 손실 확률에 기반을 한 보험서는 저리스크 가입자에 가까이 간다. 일로 요 M, A 여기 A의 초기 부전죠. A, M, A, M 스타.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가. 확 가는 거. 이쪽 거의 붙게 가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두 유형의 가입자가 모두 로스차일드, 스티글리츠의 분리 균형보다 선호하는 이런 풀링 균형이 발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이쪽으로 가면 얘 입장에서 어때? 훨씬 좋거든 이런 거지. 이 봐봐, 얘, 좋거든 이렇게. 얘, 이거보다 훨씬 좋거든 이거. 이게 잘 봐. 만약에 이게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변하고 1-h만 만약에 커진다고 보면 이게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가거든. 점선으로 가게 되면 어떤 보험회사가 이런 풀링 계약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고위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이동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럼 기대형이 훨씬 커지는데 저위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 있거든 요거 지금 서 있는 것처럼 같은 요거 분리균형에서 걔도 이렇게 올라가거든. 둘 다 좋아. M스타를 누군가 제공해 준다면은 이 경우에 M스타를 제공하는 잠재적 경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 보험사가 제공해 주고 있던 분리균형이 깨진단 말이야. 유지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이 풀링 계약이 우리가 봤단 말이야. 이 풀링 계약은 존재 가능하지 않거든. 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장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나와. 여기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스티글리츠의 굉장히 큰 어떠한 이 보험 역선택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공헌은 분리균형이 가능하다는 건데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 고위험자들이 아주 적게 있는 상황이라면 분리균형조차 성립할 수 없다는 거. 논리구조는 여기 있다는 거.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는 분명히 내가 시험에 낼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풀링 균형, 분리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인데, 이 친구는 어제 밤까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이것도 줄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처음에 보험시장 가르칠 때에는 이 도덕적 해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줄여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적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도 가르쳤는데 뺐어. 근데 워낙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의료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요 다음 PPT에 넣어서 그거를 시험을 주로 많이 내요. 의료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시험에 거의 많이 내고, 어차피 시험 문제 또 5월 한 마지막쯤 되면 또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올릴까? 그래, 미리 올리고 미리 그냥 내가 지금 오늘 갔다 오후에 올려야 되겠다. 오후에 예전 시험 문제도 좀 다 올리고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오후에 기분 좀 올릴게. 아씨 오늘 헬스 가야 되는데 헬스 가려고 막 시간이 다가오면은 막 가슴이 막 쿵닥거리고 긴장이 되고 막 이거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나 막 하지만 어떻게 가야지 못해. 두려워. 그래서 이 손실 확률과 관련된 사전적 도덕적 해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적으로 엄청 어울리는데 굉장히 어울려요. 하나씩 천천히 가보자고. 근데 천천히 가볼 시간이 없네 지금.
도덕적 해이는 이 사전적 도덕적 해이와 사후적 도덕적 해이. 근데 정말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사전적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가 뭔가, 그다음에 사전적 도덕적 해이가 뭔가, 사후적 도덕적 해이가 뭔지는 그래도 이 수업을 들었으면 그래도 잔상이라도 나중에 남았으면 좋겠어. 이론적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거는 뭐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전적 도덕적 해이, 엑상테 뭐를 해줘더라고. 사후적 도덕적 해이, 엑스포스트 뭐를 해줘더라고 하는데. 사전적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우리 보험가입자가 손실 발생과 손실 규모를 결정하는 행위를 선택을 하며 보험에서 이걸 관찰할 수 없어. 행위를 관찰할 수 없어. 행위. 포인트는 이거야. 행위. 행위.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가입자가 결국은 보험가입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손실 발생이나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규모가 결정이 되거든. 그지? 내가 막 운전을 막 정말 막 자동차 보고 운전을 막 개떡같이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지만 내가 60km 달렸을 때와 그지 120km 달렸을 때 완전 달라. 120km 달렸을 때 진짜 어디다 박아봐. 상상하기도 싫다. 이거란 말이야. 규모. 그러니까 확률이나 규모 자체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돼. 보험을 가입하는데. 근데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어. 보험회사 뭐 한 사람이 운전을 갖다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걸 매일 어떻게 한 사람을 쫓아다녀?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 전혀 가능하지 않아. 그 사후적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는 보험회사가 손실 규모 이미 발생했어. 발생했어 이미. 사후적이 아니니까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일이.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 근데 손실 규모를 관찰할 수가 없으며 보험가입자는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 부정하게. 그래서 사후적 도덕적 해이는 때때로 보험 사기, 인슈런스 프로드라고 합니다. 인슈런스 프로드. 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신문에서 여러분들 경제신문들 열심히 이제 사업단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안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기업보험 말고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 이 장기보험이 있거든. 장기보험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실손 의료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고. 솔직히 이 손해보험은 여긴 전부 적자예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의 모든 보험사가 여기서 흑자가 나거든요. 뭐냐면 연금 같은 거거든. 이거에서 일단은 이제 수익을 내고 여기 전부 적자야. 그러니까 손해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은 보험 쪽에서는 이게 이제 매년 이슈가 돼요. 왜냐? 이 보험업계에서는 봐라. 나 보험료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꺼려한단 말이야. 규제당국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보험료 받은 거 대비 나간 보험금의 비율이란 말이야. 이거는 항상 100% 이상 120%, 130% 이래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냐?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사고 나면 일단 보험사 빨리 정해서 불러오니까 온단 너가서 본단 말이야. 이게 괜찮아. 이거 그나마. 저런 게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근데 또 예를 들자면 즉석에서 남이 관련돼가지고 자동차 사고 나는 경우 이런 거 빼고 예를 들면 내 자동차 어디 파킹을 해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험사 사람들이 와도, 그지?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실손의료 나중에 한번 보험금 청구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이거는요 사람이 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수증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갖다가 청구를 하면은 그냥 그 즉시 나와 거의. 이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게 있어. 애매모호. 도수 치료요. 요즘에 마사지잖아.
이런 거 이게 청구하면 그냥 곧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적자가. 그래서 이 사기하니까 오씨 갑자기 그 두 남녀의 얼굴이 떠오르네. 어쨌든 근데 사기하니까 이게 그런 진짜 실제로 리걸한 측 법적인 측면에서의 또 범죄적인 행위도 있지만 실제 저런 것들은 사실 딱히 범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지 문제들이 존재하는 사후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보험사는 전부 이 전담반이 있어요. 보험사에 이제 그 전직 경찰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은행들도 있어요. 은행들도 저기 대출 받고 이제 도망다니는 분들을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행 내에 특별 부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하나은행 딱 입행을 했더니 그 동기가 연수 같이 받은 동기가 그 부서로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막 오늘 같이 만나서 술 먹는데 막 죽고 싶대 자기가. 막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섞여서 있는 거야 맨날. 그 맨날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은행들한테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약간 불쌍했던 적이 있었어. 기억이 나. 하여튼 뭐 은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은행도 많이 들어갔으면 은행 굉장히 재밌거든. 그러니까 금융업을 있잖아요.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그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너럴리스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뭐라고 하냐 뭐 MBTI냐? MBTI가 E여야 돼. I면 곤란해. 왜냐면 사람을 굉장히 만나기 때문에 금융업은 영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그거를 자기 적성을 잘 보고 스페셜리스트의 길을 가겠다. 일단 진짜로 막 전문적인 뭐 예를 들면은 뭐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환율 딜링을 하겠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금융에서 들어가서 뭐 지점에 발령 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친화력이 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건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좀 무시무시하지만 꼭 범죄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애매모호한 그 사후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 행위를 관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전부 사후적 도덕적 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일단 다루겠다.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따로 큰 옛날에 가르쳤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뺐다. 그래서 일단은 저 사전적 도덕적 회의를 이제 가는데 뭐 어떻게든지 그 쉽게 한번 가보려고 하지만 여기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명심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도덕적 회의가 존재하면은 최적의 계약은 부분담보야. 전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 도덕적 회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최적 균형점은 부분담보. 그거를 입증하는 어떤 지금 수학적 논의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우리가 어느 결론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회의가 존재한다면 균형점은 부분담보. 이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모형을 보자 이거지. 보험계약에 의해서 보장 금액, 보험금 I는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사고 발생이나 사고 발생 확률이나 그 다음에 발생을 했을 때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이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고정을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보험 가입자 두 개를 결정해야 돼. 나의 노력의 수준과 I를 결정해야 되거든. 자,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보험 그 손실 회피를 그리고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투입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고정돼 있다고 본다. 고정돼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의 유일한 결정 변수,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변수는 예방 노력. 요게 우리의 지금 문제의 초점이에요. 예방 노력.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사고 발생했을 때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한 보험가입자의 노력의 수준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방 노력이 그냥 노력을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옵티멀하게 지금 노력을 갖다가 내가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비용을 감안했을 때, 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된다. 기회 비용부터. 아씨 오늘 친구 만나서 놀고 싶은데, 아씨 하루만 짤까 막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리고 막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막 힘들잖아, 그지? 요즘 이렇게 남의 얘기 듣고 있는 게 힘들잖아, 그지? 진짜 힘든 거. 아니 이거 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진심에서 하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야. 이런 게 노력이거든. 앉아 있어야 돼. 남의 얘기 듣고 앉아 있어야 돼. 나는 이제 남의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걸 못 하겠어.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정말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때가 있는 거야. 배운다는 게, 남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배운다는 게 때가 있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리고 이제 더 힘든 경우는 이제 그거지. 나는 이제 뭐 지금 입장에서 뭘 이제 뭐 획득할 게 없잖아. 내가 뭐 학위를 획득하고 이런 건 없잖아. 남의 얘기가 뽀소 이렇게 해소리 없어. 그냥 가버리면 되거든, 그지?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힘든 거야. 힘들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비용 함수는 남하고 약간 다르게 생겼어. 비용 함수 존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애는 예지지. 손실 확률이 이제는 뭐야? 예전처럼 외생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결정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함수가 되지 이게. 그러니까 손실 발생 확률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손실 발생 확률이. 그래서 괄호치고 이 예방 노력이 들어갑니다. 파이브가. 아시겠죠? 요게 문제의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파이는 이렇게 생겼다. 파이는 이렇게 생겼다. 파이는. 일단 이렇게 생겼으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손실 발생 확률을 주는구나. 그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조심하고자 하면 할수록 사고가 날 확률을 주는구나.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단 요 앞머리 요거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에 놓여 있고,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에 놓여 있고, 요 파이 v라는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0보다 작고, 0보다 작다라는 건 뭐야? 이게 감소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크고,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크고,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 기울기 자체의 급격성이 떨어지잖아. 완만해지잖아. 이게 이제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나도 안 해. 여기 빵이야.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어떤 고정된 확률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노력을 지금 하나도 안 해. 여기 노력이 빵이잖아. 노력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줄어들긴 하지만 점근선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것이 이제 요거. 그리고 지금 모형이 조금 이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 가장 많이 노력은 의미될 수 없다는 거. 노력의 수준은 여기 수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노력은 의미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노력은 0, 하나도 노력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준의 노력을 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면 아마 이거를 잘 그려야 될 거예요. 이거 일단 잘 그리고, 그다음에 보자고요.
1분만 쉬었다 할까? 네. 기지개도 켜고 1분 동안 자. 잠수 자고. 너만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일단 기대 효용이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또 파이가 이제 V의 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지금 같죠? 그죠?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이건 이제 손실 발생 확률이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니까 그죠? 여기서 중요한 같지가 않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게 비용. 여기서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을 하나 있지. 비용이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1단위의 노력을 투여하면 비용 자체가 1이 되는 거지. 2단위의 비용을 투여하면은 비용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비용 함수가 이런 구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실, 사고 발생 상황이든 아니든 일단 노력을 하고 있어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노력을 하면 비용이 발생. 이 비용을 빼야 돼. 비용, 그지? 노력 비용. 내 재산에서 노력 비용 빼야 돼. 양측 사이도 모두 마찬가지야. 그지? 여기 추가됐어 지금. 추가된 거지. 굉장히 수학적으로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 V를 갖다가 밖으로 빼내면 훨씬 좋지. 수학적으로 이게 조작하기가 되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변모를 시키면은 훨씬 문제가 더 쉬워진다 이거야. 이렇게 빼면은 쉬워지는데 근데 어차피 푸는 문제 안 낼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푸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야. 왜? V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생각을 해봐. 이 V가 이 안에 있을 때와 밖으로 빼냈을 때 V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여기서 이게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거든. 훨씬 쉬워지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많은 경우 저거를 빼낼 수 있는. 그러니까 효용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진 효용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댑티비티를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빼낼 수 있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결합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효용함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수학적으로 이제 조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케이스죠. V가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수학적으로 뭐 문제를 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 부의 수준을 W1이라고 하고, 그지?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 부의 수준을 W2라고 하면 굉장히 간략화시킬 수가 있겠다. 일단. 표현을 더 간략화시키면은 VW1을 그냥 V1으로 써버리고 VW2를 V2로 써버리고 훨씬 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좀 저런 경우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일단은 일개 조건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개 조건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개 조건이 뭔지는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I는 결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해야 되는 건 이 V를 결정해야 되거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내 기대 효용이 전체적으로 극대화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 근데 딱 봤을 때 일개 조건이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이 봤던 일개 조건 항상 요거였거든. 이렇게. 그렇잖아? B분을 한번 해서 0으로 놓고 풀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약 조건, 그러니까 우리 선택 변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잘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두시고.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전통적인 효용 극대화 문제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많이 다뤘잖아요. 그지? 효용 극대화 문제, 미시경제학 1에서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를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이 효용을 갖다가 극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런 예산 제약식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대부분 말씀을 하셨을 거야. 이게 등호로 놓을 때와 이렇게 놓을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이거하고 예를 들면 이건 뭔 차이지? 뭔 차이지? 이거랑 이거? 내용적으로 무슨 의미지 이게? 요 상황과 요 상황. 요 상황과 요 상황. 어떤 의미? 황소연 학생 어떤 의미? 저 아까 손이 아파서? 손이 아파서 어떻게 됐어? 월요일에 너무 과다하게 춤을 추더라고. 아, 우리 은반지 어떻게 생각해? 우리 저기 웰시코기는 어떻게 생각해? 차이가 뭘까 이게? 뭔 의미야 이게? 이게 등호일 때와 이게 부등호일 때 뭔 의미야 저게? 웰시코기? 그냥 진짜 한번 무슨 의미일까 저게? 이거는 소득을 전부 쓴다는 얘기고 일부 남긴다는 얘기거든. 일부. 그러니까 예산 제약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여기 터치한 이 점을 찾잖아요. 그죠? 부차곡선하고 다 쓴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예산 제약 집합은 여기 다거든. 이건 돈을 남기겠다는 얘기가 어디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차이거든. 근데 보통 이거 빼고 사실 가정이란 말이지. 그냥 소비자가 소득을 다 지출한다고 치자라고 해서 푸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풀어서 터치하는 점을 찾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제약 조건은 사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저축할 수도 있잖아. 소득 중 일부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 예를 들자면 이제 경제학 전공지원본에 이제 그 저기 공기업이나 이런 거 준비한 사람이 있을 텐데 꼼꼼히 봐야 돼.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이게 다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 저축은 없다고 치자.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왜 지금 이걸 내가 강조했잖아. 이렇게 푸는 거는 있잖아요.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최적화를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약식이 부등식이 이제 아니거나 선택 변수의 부호에 제약이 없거나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일개 조건을 구해가지고 이 영어로 놓고 풀면 되거든요. 이게 맨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학과에서 맨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지금 우리 선택 변수가 V인데 V의 범위에 제한이 있잖아 지금. 이 경우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수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푸느냐? 두 가지 경우를 푸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이거를 갖다가 극대화시킨다고 쳐봐. 이런 y는 fx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극대화한다고 쳐봐. x라는 선택 변수를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y라는 함수 극대화를 하는데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고 쳐봐. 이런 제약. 이게 지금 우리의 기대 효용이고 V는 지금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가 두 가지 이제 가능한 경우에 첫 번째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예를 들면 x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함수가. 그지? 이런 경우 쳐봐.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좋아. 요 점이네. 그지? 여기서 극대화가 돼. 이거 우리가 이거 항상 하는 거지. 아이디어랑 케이스지. 근데 이런 경우 쳐봐. 두 번째로 뭐 이런 경우 쳐보죠. 마찬가지로 지금 x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하는 걸 해야겠다.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높지. 사실 여기서 제일 높겠지. 여기가 제일 높은데 이 음수 영역이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야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해?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그죠? 뭔가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상태인 속에서 지금 그지?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음수 영역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빵을 선택하게 된다. 빵을. 여기 뭐야? 이게 정확하게 도덕적 해이야.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경우지. 이제 그걸 본다는 얘기야. 그걸 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본다 이거를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능한 이제 쿤터커 정리라고 아마 수리경제학 들은 사람은 배웠을 텐데 쿤터커 정리라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이 제약식 아까 예산 제약식 같은 경우에 부등호가 걸리거나 혹은 선택 변수의 범위에 제약 조건이 걸리거나 두 개 다거나 하면은 이 쿤터커 조건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 적용이 될 수 없는 상황. 한 번 미분한 거 f-x 한 번 미분한 게 음수거나 한 번 미분한 게 0이거나 한 번 미분한 게 음수인 경우에는 노력 수준은 빵이 되는 게 최적이고
한 번 미분한 게 0이 되면은 어떤 양의 수를 양의 어떤 노의 수를 선택할 거라는 거야. 이 경우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경우지.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경우. 전혀 안 하는 경우. 도덕적 K가 발생하는 거지. 그걸 볼게요. 하나하나. 일단 논의를 어차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한번 V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쟤를. 안 가르칠 수도 없어.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도영 교수가 어휴 그러니까 수강생이 없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도덕적 K가 뭐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분담보를 사야 돼요. 끝.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대학 교육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걸 설명을 하려면 근데 이게 가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일단은 파이의 V에 처음에는 이걸 다 쓸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I는 결정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최대화를 기대형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V를 결정을 함으로써 V를 결정함으로써 최대화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미분을 한다 이거지. V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더러워지는 게 뭐냐면 지금 V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게 지금 곱이란 말이에요. V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곱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곱의 미분. 곱의 미분 쉽잖아. 이 몫의 미분보다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미분하고 이렇게 쓸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씨 복잡하니까 이걸 갖다가 풀어.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걸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저걸 해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저거를 정리까지는 않을게. 저건 정확히 미분이 됐을 거야. 저거를 정리하면 묶으면은 예를 들어서 파이 V가 있는 애 요거 이거 그지? 그래서 앞에 파이 다시 V로 이 두 개를 묶고 그지? 그다음에 요거 있고 그 중간에 그다음에 요거 묶고 마지막에 세 번째 그지? 그렇게 되는 거. 요거 두 개를 묶고 그다음에 중간에 요거 있고 마지막에 요거 묶은 게 여기 세 번째 있어. 이렇게 된다. 이게 클까? 이게 클까? V1과 V2 중에 뭐가 클까? 이거 중에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느 게 커요? 요거하고 어느 게 커요?
전담보면 같고 부분담보라는 의미는 얘가 항상 이거보다 크니까 이것보다 마이너스가 더 있잖아.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